김진의 도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도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덥다 했는데 이제 춥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전직 참모가 논란의 이 유튜버와 통화한 녹취가 공개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한 대표를 공격해라 라고 이른바 주문 내지 부탁을 하는 녹취였습니다. 그러면 영부인이 좋아할 것이다. 실제 해당 유튜버는 한 대표를 비판하는 이른바 기사를 썼습니다. 한 대표 주변에서는 진영을 팔아먹는 공작이다라는 격앙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도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통화한 녹취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직 용산 참모가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라 라고 부탁을 하는 녹취가 공개된 겁니다. 그러면 영부인이 좋아할 것이다. 용산 대통령실 참모가 왜 논란의 서울의 소리와 또 그렇게 통화를 했는지, 그러면서 한 대표를 공격하라 라고 이른바 사주를 한 건지, 한 대표 측은 격앙된 분위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화약고, 조선일보가 오늘 일면에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화약고 함께 보시죠. 중동의 화약고, 이스라엘, 레바논의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이란이 200발에 가까운 미사일을 이스라엘을 향해 기습했습니다. 자, 밤사이 들어온 소식인데요. 다행히 이스라엘의 요격 시스템이 180여 발의 미사일을 모두 다 요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으로 맞붙는 상황도 이제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중동의 화약고 상황이 심상치만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만 하더라도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땐 심각했을 거다라는 전문가들이 예상이 나왔는데, 밤사이에 실제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 200발에 가까운 미사일을 쐈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핵 흥정,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 썼습니다. 북한, 대선 한 달 앞 미 본토 위협, 핵 흥정을 노리고 있다. 북한이요, 미국 본토 안전에 우려를 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협박인 거죠.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 라는 요구를 북한이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도미노, 국민일보 11면 기사입니다. 서울대 의대가 집단 휴학을 기습 승인했습니다.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라 정부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른바 이 집단적인 휴학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대가 이를 승인한 겁니다. 본부, 총장 논의 없이 학장의 독단 결정이었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현지 감사에 나서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조부모,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부모보다 조부모 찬스, 손주에게 5년간 3.8조 원 물려줬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곧장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 액수가 지난 5년간 무려 3조 8천억에 달했습니다. 이쯤 되면 부모 찬스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 찬스가 대한민국에선 더 막강하다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쌀쌀해진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 그리고 돌직구 좌장 김영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판사 출신의 전주의 전 의원, 법전들과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논란,
이 녹취록 내용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용산의 전직 참모가 다름 아닌 서울의 소리 유튜버와 통화한 녹취록이 공개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서울의 소리는 이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도 깊이 연루돼 있는 매체인데요. 김대남 전 용산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이 이 서울의 소리 유튜버에게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라. 그러면 영부인이 좋아할 것이다. 라고 이른바 정치적 공격을 사주했다라는 논란이 녹취록 공개로 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이번엔 용산 전 행정관 의혹입니다. 자, 그러자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대표 입장부터 보시죠. 자, 현재 정부 투자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며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 국민과 당원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 라며 공격 사주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냈습니다. 부끄럽고 한심하다. 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 대표가 얘기한 인물은 김대남 SGI 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입니다. 정부직이고요.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시민소통비서관실 지난해 10월까지. 그런데 어떤 내용을 이른바 얘기했고 그게 녹음됐고 공개된 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공개했는데 이 서울의 소리 아시다시피 여사와 굉장히 오랜 기간 통화한 걸 몰래 녹음했고 그걸 MBC 등에 공개해서 논란이 일었었고 이 명품백 사건에도 깊이 관계가 돼 있는 그 매체입니다. 그런데 그 매체를 대통령실의 선임 행정관이 길게도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내용이 더 논란인데 김 여사의 문자를 무시한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고 하더라. 배은망덕이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 쳐라. 그럼 여사 좋아하겠는데 라며 이른바 진영을 넘어서 서울에서 유튜버에게 한동훈을 치라 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공개가 됐습니다. 한동훈을 치라 라고 전직 대통령실 참모가 서울의 소리에게 얘기를 했고 이틀 뒤 서울의 소리는 실제 한동훈 대표를 칩니다. 이렇게 해요. 총선 예산 중 70억을 여론조사에 사용했더라. 한동훈 본인 대선 여론조사더라. 이거 기업으로 따지면 횡령이다. 이틀 뒤 서울의 소리가 한동훈 당비 횡령 유용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한동훈 대표 주변에서는 진영을 팔아먹는 공작이다라며 굉장히 발끈하고 있습니다. 전주 의원님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뭐 이렇게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또 뭐 김대남 씨 대리를 통해서도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녹취록만 봐서는 진실이 무엇이다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이명수 씨가 누군가요? 정말 뭐 저도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수행 대변인을 했던 사람으로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게 그 MBC와의 그 김건희 여사 녹취. 사실 이게 방송이 됨으로써 굉장히 곤혹스러웠거든요. 이렇게 이명수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통화를 하면 안 되는 분이죠. 네네. 그런데 이분하고 지금 몇 달에 거쳐서 특히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대통령실에 몸담았던 사람. 근데 아마 이 김대남 씨가 보니까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한 5달 정도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왔습니다만 통화한 시점은 아마 그 이후에 통화를 이제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대통령실에 몸 담았던 사람으로 정말 이명수라고 하면 저는 옴소리가 쳐지는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과 몇 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공직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 특히 대통령실이라는 굉장히 위중한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서 할 처신인가. 이명수 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이런 분의
어떤 그런 공직에 대한 뭐 가치관이랄지 처신 이런 것이 예.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명수 씨가 명품백을 구입해서 최 그리고 이제 목사에게 준 사람 최재형 아닙니까? 목사 사건에도 깊숙이 연루가 돼 있죠. 명품백 그래서 사서 준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어. 포함해서 이런 분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실망스럽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이명수 씨가 서울의 소리가 노리는 거는 당정 갈등을 계속 유발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결국은 뭐 이 배후에 누가 있겠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을 이런 이제 한동훈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계속 그렇게 거리를 오히려 더 벌어뜨리는 뭐 이러한 지금 녹취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의 소리가 지금 노리는 것은 지금 있는 이런 당정 갈등을 더욱더 증폭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국은 지금 민주당은 기승전 김건희 여사예요. 지금 뭐 10월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도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뭐 여러 가지를 또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또 특검법이 재표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민주당의 지금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기승전 김건희 여사로 해서 모든 것을 지금 김건희 여사로 몰아가려는 지금 이러한 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차제에 이 김진남 씨의 녹취록에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이 앞으로 이제 이것을 가지고 계속 국정감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국회에서 또 김건희 여사를 계속 소환을 해대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굉장히 저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남 씨가 지금 대의를 통해서 어떠한 그런 입장을 밝혔으면 본인이 직접 나와서 좀 이것은 정확히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보면 이제 그 김종혁 그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김대남의 배우는 누구냐. 그다음에 김대남을 스스로 선택한 자리로 보내줄 정도의 막강한 실력자는 누구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김대남 씨가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한 대표 말고 다른 이제 그 후보의 캠프에서 일을 했다. 이제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그 아까 그 통화한 올해 그 7월 10일의 상황은 이미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한참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김대남의 배우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거는 좀 앞서가는 의혹 제기일 수도 있다. 오히려 이제 이런 것이 언론 보도가 됨으로써 오히려 당정 갈등으로 또 비춰질 수 있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김대남 씨가 하루빨리 나와서 네. 본인의 이러한 그 녹취록의 경위랄지 아니면 녹취록에 나온 그 말의 진실 여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밝혀서 이 당정 갈등 그다음에 또 다른 데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조속히 저는 진상을 해명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정영진 변호사님, 한동훈 대표가 부끄럽고 한심하다 국민들 보기에라고 했고 한 대표와 가까운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배우가 누구냐, 누가 사주했냐라고 이제 배우론을 의심하고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 공작 정치 한 사람에게 사실은 이 정부 준정부 기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서울보증의 상근 감사위원으로 가게 된 이 보상은 누가 해준 거냐, 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다른 데도 아닌 서울의 소리에게 한 대표를 치라. 그것도 대통령실에 있었던 선임행정관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영부인도 서울의 소리랑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 영부인 되시기 전이었다고 해도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 현직으로 있었던 선임행정관이 시민사회수석실에 이렇게 서울의 소리랑 소통을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정부의 그 공식 무슨 대변인입니까? 어용방송입니까? 서울의 소리가? 저는 참 기가 차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서울의 소리가 이렇게 막 오픈을 갖다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서울의 소리가 대통령실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어용방송인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고요. 영분에 이어 선임행정관까지 이렇게 녹음이 되는 걸 보면 진짜 저희 같은 사람은 어안이 벙벙하고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외워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고 이해가 안 될 땐 외워라. 그다음에 서울보증이요. 예.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데
예금보험공사 지분이 한 93%인가 갖고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예보에서 변호사 했었잖아요. 서울보증이 왜 예보의 자회사가 됐느냐? IMF 때 서울보증이 망했었어요. 굉장히 좋은 곳이다. 거기에 이제 공적 자금을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예금보험공사가 거의 그 뭐 최대 주주이고 뭐 90몇 프로 이제 지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결론적으로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거기 사장님들은 기재부나 금융위원회 최고위직 하셨던 분들이 지금 사장으로 계시고 있고 계속 그랬어요. 거기 이제 감사잖아요. 감사 넘버 2인데 감사도 되게 좋은 자리예요. 저 같은 사람 진짜 감사시켜주면 뭐 충성을 다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변호사라도 하고 금융위원회 법률 고문 역할이라도 하니까 예컨대 저 같은 사람 저 서울보증에 감사시켜줘도 어찌어찌 이렇게 변명이 되는데 김대남이라고 한 사람 뭐 하던 사람입니까? 연대 토목공학과 나와가지고 무슨 건설회사 뭐 이런 데 다니다가 그 대통령실에 잠깐 있다가 아무런 관련도 없는 그 좋은 자리인 서울보증의 감사로 딱 내려갔다라고 하면 그 뒤에 누가 있지 않고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커리어로 자기의 능력으로 어떻게 그런 자리에 갈 수 있겠는가. 저부터도 의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김대남 씨 녹취록이 딱 공개가 됐으니까 이 내용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냥 스스로 그냥 막 혼자 그냥 막 생각해서 떠든 것이다라고 과연 이거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김건희 여사가 곤경에 처해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와 지금 정권 자체가 아주 그냥 곤란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 최재형 목사의 그 디올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디올백을 사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명수잖아요. 서울의 소리. 그런데 그 이명수하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한 그 가운데에서 그 청와대 대통령실의 선임 행정관이라고 한 사람이 그 직접적인 당사자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현 정부의 기강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많은 국민들 특히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공격을 사주한 거잖아요, 녹음 내용을. 네네.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공작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김용주 의원님,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뭐 김대남 선임행정관, 전직 선임행정관 본인이 어찌 이 매체와 친해져서 이 말 저 말 그냥 예를 들어 허풍도 떨고 센 척도 하고 부적절하지만 한 걸까요? 아니면 김종혁 최고위원 등등이 의심하는 것처럼 이 김대남 혼자서 이걸 벌인 이른바 공작이냐 배후가 있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다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서울보증에 갈 때 내가 골라서 갔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내가 여사하고 가까이 있을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 이게 모순적인 거예요. 그렇게 알짜 핵심적인 소위 뭐 연봉이 3억 되는 사람을 행정관이 골라간다? 배우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난 전당대회 때 이 김대남 씨가 서울의 소리한테 전한 얘기고 서울의 소리가 보조하자마자 누가 그걸 받아먹었습니까? 원희룡 후보가 받아먹었다는 말이에요. 당신이 그 당비 가지고 개인 여론조사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몸통이 누구냐라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지금 사진에도 나오지만 대통령실이 처신을 잘못하는 게 일면식도 없는데 저렇게 같이 버젓이 사진 찍은 게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 행정관이 임명장 받을 때 대통령뒤에서 가만히 서 있고 차례로 사진 찍기도 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잘못됐다.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도고 두 번째, 개인적으로는 억하심정이 있을 수 있다. 이 사람이 지난 10월 달에 2002년 10월 달에 최초로 대통령실에서 사직서를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인 최인구에 출마를 해야 한 예비 후보인데 그 자리에 누가 전략공천으로 내려왔냐면 이현모 비서관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한테 뭔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사감이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이른바 이의제의예요. 오랑캐를 통해서 오랑캐를 물리치는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도 오랑캐고 한동훈 대표가 오랑캐가 된 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그 대통령실의 윤 정부의 대통령실은 정말 시민 소통을 잘하네요.
서울의 소리하고 그렇게 소통을 잘하는데 좌파하고도 소통을 하고 우파하고 소통하고 참 그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개념도 없고 이런 개념 없는 사람, 토목하는 사람이 시민소통 수석실에서 왜 들어갑니까? 대통령 후보 팬클럽 관리자로 들어간 거잖아요. 5개월 있다가 황정관 이름 팔고 총선 출마하고 이러니까 대통령께서 화가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차분하게 대통령실을 4년 동안 5년 동안 관리할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차고 들어온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도 절반 이상은 자기 총선에 나가기 위한 징검다리식으로 대통령실에 반이 와 있으니까 대통령실이 안정될 리가 있고 이 정부가 초기부터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저런 인물 때문이라는 걸 분명히 좀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용주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물론 이 김대남 씨가 어떤 의도로 서울의 소리와 통화를 했는지 본인만의 생각인지 본인 말고 누가 또 있는지는 아직은 단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은 대통령실이 이 매체에 그렇게 당하고 또 당하고 또 이런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조간신문 표현을 그대로 저희가 빌려오면 당하고 또 당했다. 서울의 소리. 김건희 여사 7시간 녹취록 공개. 이것도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와 통화한 거고. 최지영 목사, 김 여사에게 명품백 선물. 그때 명품백 사서 최 씨에게 준 인물도 서울의 소리. 김 여사 관저 주변 심야 산책. 김대남 전 행정관 5시간 녹취록까지 대통령실의 기관과 관련된 문제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청와대에 계셨던, 수석으로 계셨던 박수현 의원님. 김대남 씨 본인이 이 서울의 소리와 어떻게 친해졌는지는 뭐 알 길이 없지만 대통령실 기준에서 보면 이 공직 기관과 관련된 문제에서 보면 그 히스토리를 알잖아요. 아, 저분이 우리 영부인과 저거를 무단으로 녹음하고 공개해서 참 우리를 곤란하게 했던 인물이구나. 저 양반이 저 명품백으로 또 이 우리를 공경에 빠뜨린 인물이구나 라고 한 그 사람에게 한 대표를 치라라는 부탁 내지는 사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저에게 저런 행동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상정해놓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제가 아무리 민주당 야당 소속이지만 이것을 어떤 그 정파적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보다는 네. 우선 상식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뭐 그 배후에 누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종하고 뭐 지금 그 여당의 뭐 최고위원이나 여당 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구조적 문제보다도 우선 이분의 개인적인 어떤 그 품성이나 공직 기강의 측면에서 보면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소통 수석이셨잖아요. 그럼요. 박수현 의원님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입조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가장 기본이겠지만 더구나 이 문제는 대통령과 영부인의 이야기잖아요. 예. 그것을 어떻게 입에 담을 수가 있는 소재입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 김영주 의원님 표현에 의하면 저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으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이렇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쉽게 해서 이 분야에도 보면 대개 그런 정도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데려다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혀 어떤 그런 관련이 없는 사람을 그런 자리에 앉힌 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용인갑에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 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이제 이명수 기자를 알게 돼서 거기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관계인데 그런데 문제는 영부인의 이야기를 팔고 있다는 거예요. 영부인 얘기를 팔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을 치면 예. 영부인이 좋아할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죠. 그 배우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 그렇게 엄중한 곳에 근무했던 사람이 그렇게 엄중한 이야기를 누군가와 조율 없이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의심이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배우설이 나오는 거예요. 네. 더 쉽게 얘기하면 김건희 여사와 그런 소통을 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판다고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설이 나오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전주 의원님 이제 민주당의 이제 전략에 대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야당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도 연루가 돼 있는데 이 문제는 쉽게 얘기하면 당의 업무에 관련된 당무 개입 의혹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디까지 커져 나갈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제가 야당 소속이라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정치인인 저조차도 이런 사실을 따라가기도 바쁜데 도대체 어디까지 이 대통령실과 여당의 이 공직기관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국민의 민생과는 무관한 일들이 계속 터져서 도대체 국정을 관리하고 운영할 능력과 동력이 있는 것인지를 기본적으로 의심을 받게 되는 이런 사안들이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지금 소위 명태균 씨 관련한 단독 기사가 오늘 아침에도 터졌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실과 관계된 이런 곳이어서 국민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고 야당도 이에 대해서 지켜볼 수 없으니까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들이 아까 전주 의원님 말씀대로 좀 빨리 정리가 되고 좀 기강이 잡혀서 국민들 민생에만 올인할 수 있도록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국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뭐 그렇게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서울의 소리에게 한 대표 공격을 사주했을까 궁금합니다. 김대남 씨 본인 입장도 지금 나와 있는데 조간신문에 함께 보시죠. 일종의 해명인데요. 불법 녹음한 기자가 소스를 주겠다며 접근했다.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불법 녹음한 기자가 소스를 주겠다고 접근하면 소스만 받으면 될 일이지 거기다가 왜 영부인이 좋아하니까 한 대표를 치라라고 공격을 사주합니까? 이게 해명이요. 이 해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대통령실 그만두고 일어난 일. 이건 맞죠? 당대표 후보자를 사주받아 타격 줄 위치에 있지 않았다? 본인의 위치가 그거밖에 안 됐다라고 하지만 그럼 그 서울의 녹음 기자가 본인과의 이 공격 사주 녹음을 녹취를 해 놓으리라는 생각은 못했다는 걸까요? 이것 또한 좀 해명이 충분치 않습니다. 대통령실도 당혹스러워밖에 없죠. 대통령실도. 김대남은, 김 여사는 물론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없는 사이다. 그렇죠. 누군가 추천했으니까 들어갔겠죠. 개인의 일탈이다. 대통령실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 자, 문제는 이 김대남 씨 본인의 해명도 설득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인데 전주 의원님 보세요. 불법 녹음한 기자가 서울의 소리 기자가 소스를 주겠다면 자기에게 접근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출신이.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죠. 무슨 소스를 줘? 줄 게 뭐 있어? 또 그렇죠. 함정에 빠뜨리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든가. 그럼 소스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소스만 받아야지. 거기다 대고 야!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서 한동훈 대표 한번 쳐봐. 내가 말이야. 한 대표가 자기 대선 여론조사를 당비를 들여서 했대. 이거 하면 여사 좋아할 걸. 소스는 자기가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월 10일에 그 지금 김대남 전 행정관이 네네. 서울의 소리에 전화를 해서 그래서 먼저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한동훈 그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 시절에 총선 때 70억 원을 여론조사에 썼다고 하더라. 이게 횡령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7월 12일에 한동훈 대표의 횡령 의혹 이게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가 됐다는 거라 그 결국은 김대남 씨가 먼저 전화를 해서 언론 보도가 된 것이고 네네. 또 이러한 것이 지금 7월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듣고 있는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정말 공작을 위해서 별수를 다 썼구나. 이렇게 격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제 하다 서울의 소리까지 네, 이용하냐? 그렇죠. 뭐 이렇게. 그리고 좀 그동안에 이제 경선 과정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네네.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또 안 좋은 그런 음해하려는 뭐 그런 것이 또 있었다고 좀 본인들이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것이 터지니까 아 이렇게까지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대남 씨가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20일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이 됐죠. 그리고 한 달 후에 이제 서울보증보험의 상금 감사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예. 자리가 이제 연봉
3억 원에 또 뭐 차와 기사도 나오는 이런 좋은 자리라는데 기사도 나옵니까?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가니까 이게 뭐 무슨 보훈 거기에 대한 뭔가 네네. 그런 대가성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공작에 대한 어떤 보답성이 아니냐는 의혹. 제3자가 보기에는 어. 그런 의혹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이게 정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 영부인을 팔았다밖에 생각이 안 되는 이런 예. 상황인데 왜냐면 본인도 김건희 여사는 자기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영부인을 좀 팔아서 이렇게 된 상황인데 불똥은 오히려 지금 대통령실에 튀고 있고 그렇죠. 지금 그 김건희 여사 이제 특검법이 또 거부가 뭐 국무회 그 대통령께서 또 거부권을 행사를 하시면 국회에서 재표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이 또 일파만파 파장이 좀 커지니까 지금 뭐 당 내에서도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 안에서도 영부인이 사과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친한계 인사들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는 판에 지금 이런 것이 녹취록까지 파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저는 지금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김대남 씨가 직접 나서서 뭐 직접적인 해명을 해도 사실 뭐 안 믿으시는 국민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진정성 있는 그런 해명을 하고 저는 이 서울보증보험 감사도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의혹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정말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그런 물러나라. 의미에서 좀 이 자리에 대해서도 저는 거취 표명을 하는 것이 맞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남 씨 물러나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통화를 했는지 네. 본인 입장 진솔하게 밝혀라. 전주의 도지구였습니다. 저거 조금만 한 말씀을 붙이면 네네. 이 김대남 씨가 이 건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총선에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녹취도 또 얼마 전에 밝혀지지 않았어요? 녹취 또 있어요? 밝혀졌지 않습니까? 또 있군요. 예, 그것은 뭐냐면 이 이명수 기자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대남 씨가 지난 총선에서 용인 갑에 이제 공천을 받으려고 경선을 하려고 이제 가서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흘러가는 걸 보니까 본인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아주 친애하는 공직기강 비서관 이원모 이분이 전략 공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알고 이제 이명수 기자와 접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기자한테 고향 선후배로 친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 기자, 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한번 기사를 한번 쓰든가 아니면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들에게 이걸 흘려서 어떤 내용? 지금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공천을 다 개입하고 있고 여기도 그럴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소문들이 많으니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경선을 시켜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에게 좀 해줘라. 아예 소스를 주고 있네요. 그럼요. 그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해명한 것이 뭐냐면 이런 거죠. 자기는 서울의 소리에 그런 역정보를 흘려서 그런 우리를 곤란하게 한 서울의 소리를 아주 그 코너에 몰려고 자기가 예. 그렇게 한 것이다. 역정보. 예,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모사세요? 역정보를 흘려요,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서울의 소리를 궁지에 몰려고 했으면 끝까지 갔어야죠. 네. 근데 중간에 다시 이명수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야, 그렇게 가면 좀 곤란할 것 같아. 네. 접어줘. 뭐 이렇게 어설퍼요. 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 한 얘기가 내가 여기서 잘 판단을 해가지고 이걸 어떤 미끼로 해서 무기로 해서 어디 좋은 자리 하나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야. 그때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지금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하는 그리고 행정관, 선임 행정관이고 비서관 직무 대리를 했다고 하지만 그런 정도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네. 통상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골라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대남 씨는 종합해 보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4월 달에 김건희 여사가 공천도 개입했다. 그리고 지금은 당무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야당으로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중대한 녹취 2개를 깐 거예요, 본인 정말로.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를 전주 의원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야당으로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앞두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계속 이 김건희 여사 이 문제는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민주당의 전략이 아니라 당연히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이 김대남이 본인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여사가 뭐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걸 사주했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안위를 위해인지 여사도 언제든지 팔아 넘긴 거죠. 정쟁의 소재로. 이번엔 여사를 빌미로 한 대표를 또 공격하라라고 하면서 뭐 역정보니 소스를 되도않는 해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의견으로 지금 여러 팬들께서 개탄을 맞지 않고 계신데 이게 김대남 녹취록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어떤 윤한 갈등의 또 다른 양상이 될 수 있다는 조짐도 보입니다. 자, 일단 김종혁 최고위원 좌파 매치까지 동원하냐. 공작 정치 당사자에겐 보상이 주어졌다. 발끈하고 있습니다. 김대남을 선택한 자리로 보내줄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실력자 누구냐? 나와라 이러고 있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개인의 허풍으로 당정 갈등 유발이 해당 행위, 과잉 충성이 한 대표를 막다른 길로 몰아갈 것이다 라며 당정 갈등 유발하지 마라, 과잉 충성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바 마라. 김종혁 최고는 배우가 누구냐? 대통령실에서는 김종혁 오버하지 마라. 거의 뭐 어떤 윤한 갈등의 어떤 또 다른 확정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여기에서 좀 지혜를 찾자면 이 김대남 녹취 따위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불필요한 또 다른 갈등을 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는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김대남 씨가 도대체 뭔 생각으로 서울의 소리에게 이 여권의 표현을 빌자면 근거 없는 저런 마타도어를 떠들고 다니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이 있어야 되고, 앞서 청와대에 계셨던 박수현 수석이 지적했던 것처럼 선임 행정관 출신 정도가 갈 수 없는 이 좋은 자리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 여부도 명확하게 규명을 해줘야 이게 불필요한 대통령과 대표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얘기를 지금 쭉 들어보니까 앞서 자신의 공천 얘기 갖고도 영부인을 비판하고, 서울의 소리에게 영부인을 비판하는 사주를 기사를 써라라고 사주했던 인물 아닙니까? 굉장히 좀 부적절한 인물이네요. 네. 아니 뭐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한동훈 대표 측이 판단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과 당 대표실이 원팀이 돼서 여러 가지 이 위기를 같이 방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차별화를 시도해서 다음 대선을 한동훈 대표가 나가든 말든 어떤 형태로 새로운 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김종혁, 심지어 이 두 분이 너무 세게 공격을 합니다. 야당보다 더 아픈 공격을 하죠. 그러면 이게 당내 화합이 완전히 이제 물 건너가는 2라운드, 3라운드가 돼버리는 상태가 되면 실제로 그러면 대통령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당이 혼자서 상승하고 한 대표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좀 저는 김종혁, 신지호 이 두 분이 좀 언론에서 좀 말을 지금은 자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우선은 당 입장에서도 저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태 파악을 충분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참에 대통령실과의 간격을 줄이는, 그래서 대통령실을 도와줌으로써 한 대표가 대통령과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그래서 건데, 지혜롭다. 예, 이것이 그야말로 배우가 누구냐는 얘기는 실제로 보면 김건희 여사 배우지, 이 말의 다름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네. 그럼 계속 그런 부분을 그렇게 대결적으로 나타나면, 그러다가 혹시 정말 배우가 있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배우가 있으면 그러면 배우가 누구냐고 물었던 사람이 이익을 봅니까? 설사 배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배우가 누가 있겠습니까? 당내에 있거나 대통령실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배우가 어디 민주당에 있겠습니까? 저는 배우 아닙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예. 조금 너무 신지호 부장이나 우리 김종혁 최고가 너무 격앙돼 있다? 격앙된 발언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일단 차분해질 필요가 있겠다. 한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 격앙될 법한 일이긴 하죠. 대통령실 고위 행정관이 서울의 소리에게 날 공격하라는 녹취가 공개됐으니 김종혁, 신지호 이 두 분도 당연히 굉장히 화가 날 법도 한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좀 차분해질 필요 있다라는 의견. 배우설, 배우 의혹. 그러니까 배우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배우가 만약에 있다면 이거 당이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일 수가 없는 게 네네. 이분이
지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올 7월에 대통령실에 있던 분도 아니에요. 네. 직전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올 6월까지 근무하다가 뭐 갑자기 나온 분이다 이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작년 10월에 이미 대통령실을 떠난 분이 작년 10월이 아니죠. 2022년 이제 10월이니까 그러니까 1년 한 반 전에 네. 대통령실을 이미 떠난 분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떤 대통령실과의 그런 연관관계가 있겠습니까? 떠나도 한참 전에 떠난 분이고 또 굉장히 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분도 아니고 선임 행정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과 이 연결을 한다는 건 이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건 대통령실이 될 수가 없고요. 예. 오히려 만약에 뭐 그런 배우가 만약에 정말 뭐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가정적인 겁니다만 이거는 그때 경선이 굉장히 치열했으니까 다른 뭐 캠프 측이겠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선에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이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이런 페이스북 자체가 저는 좀 그것은 좀 너무 신중하지 못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저는 이 배우는 대통령실일 수는 없다. 객관적인 사실로 봤을 때. 네네. 예, 그렇고 아니 이분이 엄청난 그런 영향력이 있었으면 용인갑을 공천을 받았겠죠. 용인갑도 예비 후보로 했다가 공천을 못 받은 분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런 뭐 선임 행정관으로서 지위,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근무 경력이 5개월에 남짓하다. 그리고 나온 것이 2022년 10월이었다. 용인갑 예비 후보를 했는데 공천도 못 받았다.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배우는 대통령실일 수는 절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우는 만약에 있다면 당내 다른 캠프에 있던 거 아니냐? 이분이 어떤 캠프에 있었죠? 뭐 그것까지는 제가 뭐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대통령실은 아니고 당 쪽 아니겠냐 혹시나 아니 그러니까 네네. 그것도 이제 가정적인 가정인 거예요. 거죠.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네. 자기 스스로 그냥 네. 이렇게 접근해서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배우가 있다는 것조차도 저는 이것은 예단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서울의 소리에게 영부인을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할 걸 사주하고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한 대표를 공격하는 기사를 써줄 것을 사주했던 인물. 네. 자, 배우가 있는지 없는지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 이분은 애초에 어떻게 대통령실에 들어간 걸까? 그리고 왜 이 좋은 자리에 지금 들어가게 된 걸까를 규명해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신지호 전 의원이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어떻게 용산에 들어가게 됐는지 신지호 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2021년 윤석열 대선 캠프 정무실장으로 내가 활동할 때 윤공정이라는 팬클럽 관계자로부터 캠프 내에 팬클럽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며 추천받은 사람이 김대남이었다. 신지호 전 의원은 그렇게 기억하는군요. 김대남은 강승규 수석과 함께 활동하다가 윤 대통령 당선 후 강승규 수석 밑에 시민사회 수석실에 들어가게 됐다. 팬클럽에서 추천받았다. 팬클럽 관리할 인물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적절한 인사일지 오늘 조금 전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이 신지호 전 의원이 출연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김대남 씨는 진영을 팔아먹었어요. 김대남의 진영을 팔아먹은 이런 행위가 단독 플레이였는지 아니면 조직 플레이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총선 백서팀이 조사 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입니다. 김대남 씨는 당에서 무슨 당직을 맡아서 활동한 적도 없고 김대남 씨는 총선 백서팀이 조사 과정에서 그 지득한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질 않아요. 그 어떻게 알아가지고 사주를 했는가? 뭐네요? 그리고 그건 대회 B였어요. 이거를 어떻게 김대남 씨가 알 수 있었는가? 이게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한 대표 가깝지 않아요. 네네. 알 수 없는 대비 내용까지 김대남이라는 인물이 알고 있었다.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었고 김대남은 진영을 팔아먹었다. 이게 단독 플레이냐 조직 플레이냐라는 의혹을 하고 있거든요. 이 한 대표 횡령 의혹은 총선 백서팀 조사 내용이었다.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대비 내용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지호 전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단독 플레이 아닌 것 같다 지금 이런 말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이 대통령실에 가게 된 것도 그냥
팬클럽 관리 차원에서 추천받은 거였다라는 건데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신지호 전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김대남하고는 난 좀 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좀 변명적 이야기가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김대남 같은 사람을 추천한 것에 관여가 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신지호 의원이 도의적으로라도 조금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김대남 씨가 한동훈을 쳐라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한 김대남을 신지호 전 의원이 어찌됐든지 간에 추천에 관여됐었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지금 신지호 전 의원은 친한계로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지호가 김대남을 추천했으니까 신지호 책임이다 이렇게 딱 된다라고 하면 신지호의 내심은 반환이란 이야기잖아요. 겉으로는 친한인데 그 김대남 같은 사람 추천해가지고 한동훈을 치는 그런 목적으로 활용을 갖다 했다는 이야기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신지호 전 의원이 무슨 친한계 입장에서 보면 뭐 밀정이란 이야기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김대남 씨가 혼자서 그런 단독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그다음에 앞뒤가 모순이 돼요. 뭐가 모순이 되냐면 저 김대남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대통령실을 그만뒀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향력이 없었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향력도 없는 사람한테 접근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명수잖아요. 이명수는 바보입니까?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데 그런 사람한테 그냥 끼작끼작 들어가가지고 녹취 같은 걸 따게? 이명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명수보다 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어요. 거의 뭐 이명수 뭐 기자라는 말을 붙여야 되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거의 스토커 같은 그러한 그 태도를 갖다 보이면서 온갖 모든 관심이 김건희 여사한테만 쏠려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접근했을 정도면은 아무리 김대남이 부인한다고 해도 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그 의심을 일반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신지호 전 의원이 얘기했던 대비 포인트, 대비 내용을 김대남 씨가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부분은 한 대표 주변 인사 중에서 또 새롭게 제기한 일종의 어떤 의혹인 거잖아요. 김영주 의원님. 네. 뭐 예를 들어 뭐 총선 백서팀, 이른바 당 내에서 한 대표에게 굉장히 좀 불편한 감정을 갖고 총선 백서를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었던 그쪽에서는 알 법한 내용을 김대남도 알고 있더라. 네. 그 쉽게 얘기하면 조정훈 의원하고 친한 거 아닌가? 1차 배우는 1차 배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총선 백서의 야, 이 내용. 토크가 점점 위험해지는데. 예를 들면 이게 다 업무론적인 측면이니까요. 네. 지금은 너무 팩트 위험해지는데요, 차원이 토크가? 아니라 총선 백서 팀의 조사 내용을 왜 그 사람이 알아? 그럼 총선 백서 책임자가 누굽니까? 조정훈 의원이고 조정훈 의원이 또 친윤계 계속 의원이잖아요. 한동훈 대표를 옥죄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한동훈 대표의 개인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 망했냐, 어떻게 했냐, 조사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조정훈 의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조정훈 의원은 왜 시대전환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계열도 아닌 사람인데 어떻게 그 당으로 갔으며 그 사람이 갑자기 왜 당에서 총선 백서 팀장까지 맡게 된가에 배우가 있다면 거기도 그 배우와 이 배우는 같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다만 아까 우리 정혁진 변호사 얘기는 좀 다른데 윤석열 캠프에서 정무실장을 받았을 때 실제로 이 사람이 팬클럽 관리가 필요하니까 이 사람을 해라는데 지금 신지호 의원이 바뀌어야 될 사람은 뭐냐면 거기 위치를 정해줬다가 아니라 누가 추천했냐. 그렇죠. 팬클럽 관리자가 필요하니까 이 사람을 앉혀라고 한 그 사람을 밝혀야죠. 팬클럽 관계자가 소개됐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또 하나 재밌는 포인트는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대통령 눈에는 신조는 마음에 안 들었어. 대통령실에 못 갔어. 네. 김대남은 갔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급이 다르지만. 예. 그런 부분이 또 이 안에 또 직급이? 갈등 기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네. 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배우가 지금 몇 명이 나온 거예요, 배우를?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 중에 신지호 기획 조직 부총장입니다. 네네. 이름도 하여튼 좀 전략. 억울하실 것 같아서. 예.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신지호 의원에게 일단 대선 캠프에서 누가 추천을 했는가라고 네네. 하는 이제 그거를 밝혀야 되잖아요. 신지호 의원이 밝히면 되는데 안 밝히고 계시네요. 그런데 대개 이런 대선 캠프의 경우에는 그런 캠프의 경우에도 소위 그 중에서 핵심이 있어요.
이너서클들이 있어서 네.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 누구를 추천하고 이런 것들은 대개 그런 어떤 라인을 통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 그야말로 일명식도 없었던 그런 사람을 대선 캠프에 넣을 때는 누군가 이 사람을 확실하게 보증할 만한 사람이 말이 있었으니까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의 개런티. 그렇습니다.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아마 현역 그 당시에 국회의원 뭐 이런 정도 또 그중에서 핵심 사람을 추천하는 건 그 핵심 이너서클들이 하지 아무나 하질 않거든요. 그리고 김영준 말씀대로 결과적으로는 청와대 선임 행정관까지 가는데 성공했고 거기에서 비서관 직무 대행까지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지호 전 의원에게 이 사람을 팬 관리를 맡기도록 추천한 그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이런 구조가 같이 있는 겁니다. 누가 김대남 씨를 예. 개런티했느냐, 네, 넣었느냐, 그걸 신지호 의원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두 분의 개인적인 견해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대남 미스터리군요. 향후에도 굉장히 또 논란이 일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 나오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죠.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인지 아닌지 직접 들어보라 라며 파일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대표 지지자들은 판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뉴스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녹취 파일을 공유했습니다.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위증교사인지 직접 판단해 보세요. 30분 분량 사건 녹취 원본 파일을 SNS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내용 들어보시죠. 그런 취지에서 오늘 녹취를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있는 대로 뭐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오래됐으면 기억도 뭐 사실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이 된다. 경찰도 나를 좀 봐야 되고 또 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더 보시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 혹시 기회 되면 내가 변론 노티스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자료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자, 물론 이건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 일부입니다. 이 대표는 이건 위증교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위증교사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무죄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검찰은 유죄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과 이 대표의 판단 함께 보시죠. 검찰, 인지하라, 학습하라라고 요구한 것이다. 기억을 만들어내달라는 요구가 다름없다. 기억이 안 난 사람에게 자꾸 기억을 강요하는 것이 위증교사다. 이재명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 들었던 이야기를 해달라는 취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국회의원 지내셨던 인물들도 모셨고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다 모였습니다. 위증교사인지 아닌지 각각의 의견 한번 종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24년 5개월 판사 경력이 빛나는 전주혜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녹취록도 들어보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무식 용감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위증교사입니까 이거? 아니 왜냐면은 일단 보세요. 제가 이제 판사 생활했던 경험을 돌려봤을 네. 때 내일이 증심을 해요. 피고인이잖아요, 이재명 예. 대표가 당시 피고인. 피고인이 간 크게 증인에게 전화를 해? 그거는 굉장히 정말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죠. 예. 일단 첫 번째 그게 감점 요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방금 나온 그 녹취록만 보더라도 변론 요지서를 왜 보내줘요? 변론 요지서의 유죄 취지의 변론 요지서겠어요? 무죄 취지의 변론 요지서죠. 네. 굉장히 위험한 지금 발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SNS에 공개한 녹취록에도 나와 있는 거고 또 박종원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도 나와 있는 거고 변론 요지서를 보내드릴 거 이거는 이걸 보고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 내부의 그 얘기는 그 문자 밑에 얘기는 그런 거죠. 그리고 기억을 살려보시고 이거는
그러니까 변론 요지서를 읽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말을 하라. 이런 취지로밖에 저는 도저히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증교사지 뭐가 위증교사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한 걸로 벌금 150만 원 확정을 받았어요. 네. 그 판결을 받아낸 게 제가 2021년 국감에서 받아낸 그 판결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거기에 따르면 이거는 당연히 검사 사칭한 걸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이 이게 어떻게 사칭한 게 없고 억울하다고 억울하게 누명 썼다고 이런 상반되는 도대체 이 진술을 왜 그 피고인의 그 위증하신 증인으로 나가신 분이 왜 하겠습니까?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것을 보면 네. 아주 짧은 제가 녹취록을 봤습니다만 당연히 이거는 100% 유죄인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SNS에 올렸다. 사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증거 기록이거든요. 물론 본인이 피고인이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출처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저는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피고인이 아닌 사건, 뭐 대장동 관련한 사건에서 재판 기록 공개했다가 이제 그것을 전달한 현근택 변호사가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재판 기록이라는 거는 어떤 그런 그 재판 이외의 용도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변호인이 취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이 피고인이 결국 저는 이게 재판에 제출된 그 검찰의 수사 기록이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제출한 이런 증거를 본인이 어떻게 이걸 출처를 어떻게 지금 취득을 해서 여기에 올렸는지 저는 이것을 취득하게 된 경위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걸 자기도 녹취를 해놨다가 자기가 녹음을 해놨다가 이제서야 올렸다고 보이진 않는 거고 재판 과정에서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SNS에 올린 이 녹취록을 어떻게 취득하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부터 저는 밝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위증교사가 아니다. 이 대표는 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네. 변론 요지서를 보내줄 테니까 봐라. 이거 자체가 암시를 하는 거죠. 이 좋게 얘기해달라고 하는 표현은 것이고. 중요한 게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런 것을 SNS에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죄가 나올까 봐 걱정을 하는 시그널이죠.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면 왜 이것을 전 국민을 상대로 보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단독 사건이라 국민 참여 재판의 대상은 아닌데 이 정도면 국민 참여 재판을 정말 받아봐도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박수현 의원. 혹시 우리가 이 부분을 대함에 있어서 그 전체의 녹취를 다 들어보고 지금 이야기하는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이 검찰에게 유리한 부분만 의도적으로 악마적 편집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부분은 공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기억을 살려 이야기해달라. 이거를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12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 아닙니까? 박정훈 의원이 국민의힘 의총에서 공개했다는 저 부분을 또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해석의 영역에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부분은 전혀 공개를 하지 않고 지금 국민 여론 재판이 이미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랫동안. 그런 측면에서 전주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법적인 부분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제출한 저 자료의 녹취록을 박정훈 의원은 어떻게 입수해서 공개를 합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고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분명하게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 그리고 어떤 사실을 재구성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무려 12번이나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불리한 내용만 검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공개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본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녹취록 전체를 잘 들어보면 이것이 검찰이 얼마나 검찰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의도적으로 편집했는가를 명확히 알 수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국민께서 직접 한번 판단해달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유리한 부분만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그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을 부여한 그런 것이고요.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 불리한 것이 다 있을 때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을 반드시 채택하도록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어떤 선택적인 악마적 편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희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국민께 직접 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지금 두 분의 다른 입장입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짜깁기 하고 있다라고 이 대표가 비판하고 있다는 내용. 하지만 판사는 전체 녹취록을 다 들었으니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는 짜깁기든 아니든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봤을 때 이게 위증교사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대표의 논리는 이겁니다. 여러 차례 있는 대로 얘기를 해달라고 했다, 나는. 그런데 검찰에서는 말만 있는 대로 해달라고 하고 무죄 취재 변론 요청서를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보내는 그 목적이 위증교사다. 자, 변호사,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나는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했다. 재구성하지 말라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 쪽이 그러므로 무죄다. 아니다. 말만 그렇게 했지. 변론 요지서 등 일단 당사자가 증인을 왜 접촉하느냐. 이건 위증교사 해달라고 기억 안 나는 사람에게 강요한 거다. 유죄다. 아니다. 나는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고만 했다. 무죄다. 아니다. 이거는 말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는 등 사실상의 압박을 한 것이다. 지금 충돌이에요. 변호사께서 보시기엔 어때요? 그 예컨대 거짓말쟁이가 네.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도요. 100번은 참말을 하고 한 번 거짓말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서 한 번 거짓말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지 뭐 그 100번 참말했다고 해가지고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감이 있었다고 이야기해 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들었다고 해달라고 그랬어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 단어가 문장이 뭐냐면 해달라라는 말이었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가 김모 씨한테 해달라라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해달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부탁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강하게 생각하면은 지시하는 거고 이거를 법적인 용어로 쓰면 그게 교사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김모 씨가 진술했던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사실입니까? 아니잖아요. 만들어진 허구의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김모 씨가 위증을 했는가? 재판에 나와가지고 위증 이유를 이야기했더니 중압감이 컸대요. 어떤 중압감이 컸느냐? 당시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지사였잖아요. 경기도 지사가 뭐 비서나 누구를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전화를 했는데 전화 녹취가 된 것만 4번이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4번 이상 하급 직원한테 이재명 대표 어떤 사람입니까? 성남시장 시절부터 하위 직원하고는 말을 안 섞었던 사람이잖아요. 채통 떨어진다고. 그런데 성남시장보다 훨씬 더 높은 경기도지사까지 됐는데 김모 씨가 높습니까? 아니면 돌아가신 김문기 씨가 높습니까? 제가 봤을 땐 김문기 씨가 훨씬 더 높은데 채통 떨어지게 왜 4번씩이나 전화를 갖다가 했습니까? 그렇게 나같이 그 낮은 사람한테 채통 높으신 분이 4번이나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교사를 갖다 했기 때문에 그게 중압감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내가 그 위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김모 씨가 재판 나가지고 그렇게 진술한 거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은 뭐랑 똑같냐면 어떤 사람이 강제추행을 하는 거예요. 강제추행하면서 핸드폰 켜놓고 강제추행하면서 그 피해자한테 당신 불편함 이야기하세요? 불편함 이야기하세요? 계속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제추행 당하고 있는 사람이 나는 불편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이게 뭐 그렇게 이야기되니까 그 녹음 틀어주면서 나 불편하면 이야기하라고 나 12번이나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를 것인가. 판사 출신 전주의 의원의 예상이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작년 9월에 정익진 변호사님 개인전이었습니다.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그때 범죄 사실이 3개였는데 영장은 기각됐습니다만 그 영장 전담 판사조차도 위중교사 사실은 소명이 된다.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때도 이재명 대표가 똑같이 법정에서 지금과 같은 이런 교사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한 거다. 이렇게 변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은 검찰대로 기록을 또 제출했겠죠. 이것을 다 판단한 판사가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기록만 보고 또 양쪽의 얘기를 듣고 아 이거는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유죄가 될 수밖에 없는 네. 판사의 이제 판단도 있고 또 김모 씨 그 위증을 한 김모 씨가 제가 위증했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위증교사는 당연히 유죄 아닌가요? 왜 그분이 왜 위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김모 그런 면에서 저는 유죄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녹취록에 따른 이런 내용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유무죄를 판단할 때는 모든 것을 네. 다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재현님 말씀대로 판사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지금 전재현님은 내가 위증했다라고 하는 자기가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기 신빙성의 문제가 있죠. 이분은 애초에 첫 번째 검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위증교사 한 적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전혀 관련이 없는 백현동을 수사하다가 거기에 그 김모 씨라는 분이 전 성남시장의 이제 비서관이라 이분이 거기에서 관련돼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이 녹취록이 나온 거예요. 별건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때 최초에 이분은 위증교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판사님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과연 이 사람의 말이 이렇게 완전히 180도 바뀌었는데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이 김모 씨는 그 검찰이 그 백현동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물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지만 그 후로 이 진술이 바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것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검찰의 어떤 회유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진술이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180도 바뀐 이분의 말을 법정에서 판사님이 정확하게 얼만큼 신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녹취록이 있다는 것, 이 대표도 올렸지만 그것이 핵심 증거일 것 같습니다. 지금 양측의 팽팽한 의견 전달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아주 그 예리한 양쪽의 어떤 입장들을 잘 설명해주고 계신데 오늘 한겨레 신문에 김영주 의원님 네.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어요. 한겨레 신문 4면에 실린 기사인데 일단 기사 제목이 이래요. 들었던 얘기 해주면 vs 들었다고 해주면 점점점 이재명 대 검찰 위증교사 공방. 이 한겨레 신문을 제가 재밌게 본 이유는 김영주 의원님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김 씨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고 이야기한 것뿐이다.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음성이 녹음된 녹취에는 이 대표의 기억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대표는 나는 들었던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겨레 신문 지적에 따르면 녹취에는 표현이 좀 달라요.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 예. 이 대표의 기억에는 들었던 얘기를 해달라 하지만 녹취에는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 네. 그 대목을 검찰이 기억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와 다름없다. 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한겨레 신문 참 흥미로운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들었다고 해주면 혹은 뭐 들었던 대로 해주면 있지만 똑같아요, 결론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주장처럼 있는 그대로 말해줬다면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기억 안 났나 였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전화를 했을까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지. 전화 안 하면 되지. 저 사람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싶었던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 그런데 들었던 대로 해줘. 그런데 너는 이걸 들었어. 얘기한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를 원했으면 굳이 아까 저기 판사님 얘기처럼 전화를 왜 했을까요? 있는 그대로 진짜 원했다면.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면 저 사람은 모른다, 기억 안 난다. 그렇게 답을 했을 겁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들었던 대로든 뭐 있는 그대로든 간에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굉장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방어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패널 개인적 견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판사에게 탄원서 보내기 운동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자, 이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탄원서 양식과 친필 작성 지침이 공유되며 이재명은 무죄다. 전 국민 탄원서 보내기 운동도 펼쳐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미사일 쏘며 링에 오른 이란. 밤사이 이란이 180여 발의 미사일을 이스라엘에게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등으로 거의 대부분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이 중동의 분쟁에 몸집 큰 이란이 직접 참전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란이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요, 이스라엘에게 미사일을 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소리도 현저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공습을 알리는 사이렌과 함께 방공호에 머물러는 대피 명령도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고요. 이 모습이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 요격 시스템 200발에 가까운 이란의 미사일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등이 다 거의 요격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밤하늘에 굉장한 이 불꽃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방공 시스템이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불꽃 섬광입니다. 자,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성훈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성훈 비서관님, 네. 그제 이 이스라엘이 이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네. 이용해서 헤즈볼라의 수뇌부, 재은신해 있던 헤즈볼라의 수뇌부를 제거했을 당시 네. 저희 도시구시에 출연하셔서 네. 앞으로의 있을 가장 큰 변수는 이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가장 대척점에 있고 가장 몸집이 큰 이란이 네. 직접 이스라엘을 공격하느냐 여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딱 그 말씀처럼 밤사이에 네. 이란이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거 네.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이란으로서는 지금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이 후견을 해주면서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그 무장 단체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동맹 관계인데 지금 이스라엘한테 당하고 있잖아요. 당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강 건너 불 보듯이 보고 있게 되면은 이란이 그 중동의 맹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하지만 또 이란으로서도 이거를 전면전으로 확전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의 그 분위기가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중해 지역에 미국의 그 항공모함 등등 전력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이란한테 공개적인 경고가 나왔고, 또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의 다른 점은 이란과 이스라엘은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어요. 지금 탄도미사일 하나 이란에서 날리면 10분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전을 뭐 전격적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병력을 그 하마스나 헤즈볼라 쪽으로 파견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고, 그러니까 지금 한 180발 정도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저거는 이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그 계산을 하고 고뇌에 차서 행동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또 확전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을 반영한 거라고 봅니다. 공격의 수위 조절을 했다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이신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어떤 요격 능력을 잘 알고 있는 이란이 네. 이스라엘에게 결정적인 피해는 가지 않을 정도의 180에서 200발 정도의 탄도미사일을 쏴서 이스라엘이 다 요격하게끔 정도의 수위를 결정했다. 그 요번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다 마친 건 아니고 지금 거의 한 3번 정도 그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한 2번, 3번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방공망도 이란이 어느 정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저기 지금 밤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그 장면들이 보이거든요. 완벽하게 요격하지 못했다. 완벽하게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네. 예. 어쨌든 이란으로서는 수위를 조절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란과의 어떤 전면전을 이스라엘이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란에서 나온 바로 그 대응이 뭐냐면은 네타냐후는 뭐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란 외무장관이 오늘 아침에 여기까지다. 추가로 이스라엘 행동 안 하면 우리는 여기서 끝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란이 먼저요. 이란이 우린 여기까지다. 예. 그래서 이제 공을 이스라엘에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피착 안에 이스라엘도 역시 지금 전면전을 할 상황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헤즈볼라를 레바논으로 지금 지상전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것도 전면전 지상전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과 그 헤즈볼라 사이 그 국경 사이에 그 강이 하나 있습니다. 레바논 쪽에. 그 강 이남 지역에 지금 헤즈볼라의 그 모든 세력들이 다 운집해 있습니다. 저 세력이 종교적으로는 시아파입니다. 그 레바논의 북쪽에 있는 그 순위파하고 달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헤즈볼라의 수장이 그 폭격 맞아서 사망했을 때 레바논 북쪽에서는 잔치 벌렸어요. 저기 두 나라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현재 그 시아파가 존재하는 그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의 군사 시설만 도려내는 그런 작전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스라엘과 이란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Iran launched a large-scale attack of over 180 ballistic missiles directly from Iranian soil at the state of Israel. The Israel Defense Forces will continue doing everything necessary to defend the state of Israel and protect the people of Israel. برای تحکیم ثبات و امنیت در منطقه تلاش می‌کنند و همچنین در مقابل هر گونه اقدام ماجراجویانه و تعدی به 자, 우리로서는 이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경에 쏟아지는 로켓 포탄, 탄도미사일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이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과 사실은 같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능도 비슷하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바로 저 로켓 포탄을 막아낼 수 있는 요격 시스템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전성훈 비서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동시다발적으로 저항의 축들과 다층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다 압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인데 이스라엘 혼자 상대하고 있는 세력들을 보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가자 전쟁, 레바논 헤즈볼라, 지상전까지 돌입하면서도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멘 후티 근거지도 공격했죠. 거기에 이란이 미사일을 쐈지만 이스라엘 꿈쩍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란이 확전될까 봐 자제하고 있는 모양새. 지금 1대 몇을 싸우고 있는 겁니까? 전성훈 비서관님. 1대4, 뭐 1대5를 싸우고 있는 거고요. 저게 시리아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군요. 시리아는 지금 내전 문제 때문에 그 앞마당이 시끄러워서 직접 참전을 못하지만 상황이 악화되면은 시리아도 언제든지 참전할 수가 있고 저 뒷배에 지금 북한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헤즈볼라 뭐 TV 보신 분들 화면에 나오지만 땅굴을 다 파놨거든요. 거기 오토바이가 다니는 땅굴도 나왔는데 그거 다 북한이 판 겁니다. 하마스도 북한이 파줬고 헤즈볼라 땅굴도 북한이 파준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저 탄도 미사일들이 지금 저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저 관련된 기술들도 북한과 그 헤즈볼라의 그 전통적인 이 유대 관계, 군사적 협력 관계는 아주 오래됐어요. 우리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북한의 그림자도 저 중동 전쟁에 펼쳐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궁금한 게 만약에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저 엄청난 로켓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그래도 이스라엘이 다 욕해냈는데 북한한테는 로켓 포탄이 장사정포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겨누고 있는 장사정포가 지금도 사실 우리를 향해서 겨누고 있는데 예. 북한이 수백 발을 쐈다. 똑같이 180에서 200발을 쐈다. 예. 우리는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정확한 답변은 우리 군 당국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막는 거는 이스라엘은 지금 삼중 방어 체계가 돼 있어요. 단거리는 아이언돔, 중거리는 그 데이비드 실링, 그 돌팔매, 그 이제 고고도는 이제 에로. 그래서 이란에서 나오는 장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또 하마스, 헤즈볼라가
쏘는 단거리 미사일 다 3층으로 방어 체계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훨씬 약하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케이스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이스라엘과 군사적인 협력도 하고 있고 다만 하마스나 헤즈볼라에 비해서 북한의 능력은 훨씬 더 막강하죠. 더 막강합니까? 북한이 더 세요? 훨씬 더 막강하고. 하마스보다 북한이 더 셉니까? 아유, 그럼요. 하마스는 준 군사 조직이지 테러 집단이고 이스라엘은 한 국가가 다 병영 국가, 북한은 한 국가가 다 병영 국가 아닙니까? 훨씬 더 위협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훨씬 근접한 거리에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우리가 방어하는데 이스라엘보다도 불리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 정부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도 우리 국민들도 지금 불화살이 날라오는 거 아닙니까? 밤에 보시면은 수백 개가 우리 서울 상공에도 언젠가는 저런 불화살이 날라올 수 있다는 그러한 전제 하에 그러한 그 각오 하에 우리가 국방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언돔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어제 국군의 날에 우리에게도 위력적인 무기가 공개가 됐습니다. 현무5 그리고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도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등장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래서 사실은 좀 든든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지금 현무5 저게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번에 헤즈볼라의 수장을 제거했을 때 썼던 벙커버스터보다 더 위력적인 벙커버스터잖아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거는 현무5는 그러니까 8톤 정도 파괴력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쏜 그 벙커버스터는 1톤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저거 한 발이면 이스라엘이 쏜 그 벙커버스터의 한 10배 정도 위력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우리 건 아니지만 그래도 B-1B 랜서도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뭐 최고의 어떤 폭격기 아니겠습니까? 예, 보잉의 전략 폭격기라고 하는데 지금 B-1B는 핵무기는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 재래식 폭탄을 다양한 종류의 재래식 폭탄을 상당히 많이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저게 별명이 죽음의 백조인가? 죽음의 백조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 좀 백조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한미 간의 어떤 전략 자산으로 언제든 유사시에 네, 활용될 수 있는 자산 아니겠습니까? B-1B는 수시로 우리 쪽에 날라오죠. 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현무5가 있다라는 것이 좀 위안이 됩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래 계정에서 김진의 더 라방 잠시 후에 시작됩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뜨거운 이야기들 김진의 더 라방에서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